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 어떤 게 준비되어 있죠? 네, 먼저 삼성전자가 잇따른 악재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신제품 갤럭시 S22의 GOS 논란에 더해서 애플의 강력한 신제품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 장중 7만 원 선이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둘째로 토스의 가상자산 사업 진출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업계 생태계를 교란하고 감독은 소홀한 금융당국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방역 지침을 완화해가면서 코로나 관련주들의 실적 전망이 어둡다는 소식까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투자의 깊이를 더하는 뉴스플러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 흐름을 정리해드리는 증시 프리즘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지 기자, 우크라이나 충격이 생각보다 좀 큽니다. 우리 증시도 오늘 추가 타격을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는 지난 주말 사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증시 마감 상황을 보시겠는데요. 지난 거래일보다 62.12%, 2.29%나 내린 2,651.31에 마감을 했습니다. 예. 지난주 금요일에도 사실 전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1% 넘게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는 2,700선은 지켜냈지만 오늘은 2,680선에서 개파락 추가를 하면서 장중 한때 2,640선까지 낙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조 3천억 원을 팔아치웠고요. 그리고 기관은 1조 원을 팔아치웠고 개인만이 2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그나마 좀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증시뿐 아니라 유럽 증시도 지금 시작과 동시에 일제히 급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슈는 이미 일주일 또 더 전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 증시 충격은 점점 더 심해지는 느낌입니다.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우크라이나의 지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크게 표시된 지역이 자포리자라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우리 주말 사이에 러시아 군대가 여기까지 포격을 한 겁니다. 자포리자 원전은 우크라이나가 가동 중인 원자로 15개 중에서 6개를 보유한 시설로 유럽 최대 규모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방사능 유출인데 다행히 방사능 유출에 대한 소식들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가 모두 러시아를 비난하고 나섰는데 러시아는 이 자포리자 원전은 지난달 말부터 이미 러시아가 지키고 있었지만 우크라이나의 파괴 조직이 이 시설을 공격하면서 러시아를 비난받도록 하려는 공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이야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겠습니다. За пределами электростанции по военнослужащим Росгвардии был открыт шквальный огонь из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Ответным огнем российского патруля и стрелкового оружия огневые точки украинских диверсантов в здании учебно-тренировочного комплекса были подавлены. Будь ласка, говоріть своїм політикам.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обстрілюють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в Україні, Запорізьку атомну станцію, місто Енергодар. Там 6 енергоблоків, 6. 네, 두 사람 중 어느 쪽의 말이 사실이든지 간에 이 원전 자체의 위험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전쟁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유가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파급되는 경제 여파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장이 좀 걱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전쟁의 위험은 이미 우리 금융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을 보시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말에 1,200원을 넘어섰는데 지난 금요일에는 1,210원 선까지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예. 오늘 1,227.1원으로 1,230선에 바짝 다가선 것입니다. 하루 만에 12.9원, 1.6%가 상승한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 전쟁 리스크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그리고 서방 국가들의 성장률 둔화 등을 이유로 원달러 환율은 1,250선까지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은 전쟁이 제일 큰 변수가 됐고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너무 상승하고 이게 세계 경제 전망을 악화시켜서 미국 경제 침체가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생기다 보니까 1,250원까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
네, 지금 이제 안전자산인 달러 선호를 만들어내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앞서 얘기한 국제유가 문제가 가장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30달러를 돌파를 했는데 2008년 7월 이후 처음입니다. 미국에서 러시아 추가 제재 방안 중에 하나로 러시아 석유 수입을 좀 금지하고 있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글로벌 금융사들은 러시아의 석유 수출이 차단되면 500만 배럴 이상의 공급이 감소가 되면서 올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정유주들은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S오일이 4%, 흥구석유가 5% 올랐고 한국석유는 10%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우리나라에는 아주 큰 이벤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20대 대선. 이 대선 결과도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의 방향성의 경우에는 정권 성향보다는 글로벌 경제 여건에 따라서 좌우되는 만큼 누가 당선되느냐가 증시 방향성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따라서 업종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각종 대외 변수에 높은 변동성을 보이는 국내 증시. 주요 대선 후보들마다 경제 관련 정책을 쏟아내며 대선 결과가 증시 변곡점이 될지 시장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별 임기 내 코스피 등락률은 마이너스 40%부터 플러스 160%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임기 내 플러스 160%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 집권 당시는 글로벌 자유무역 체제와 동아시아 분업이 최고조에 달했던 만큼 거의 매년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마이너스 40%를 기록한 김영삼 전 대통령 집권 당시는 저금리와 저유가, 저달러의 3조 호황이 막을 내린 시기였던 탓에 2년 차부터 시장은 점차 악화됐습니다. 특히 집권 막바지에는 IMF 금융위기를 겪어 시장 성과는 더욱 좋지 않았습니다. 결국 증시 전문가들은 집권 세력의 정치 성향보다는 우리 경제의 구조와 글로벌 경제 여건이 증시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합니다.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긴 하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인플레이션 확대 위험, 그리고 금리 인상 이런 것들이 지금 큰 위기로 닥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 대선 결과가 주가지수의 단기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새로 누가 집권하든 우리 증시를 추세 상승으로 바꾸기는 힘들지만 이후 실행할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업종이나 산업별로 각기 다른 흐름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눈에 띄는 것은 이번 대선 여야 주요 후보인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모두 IT와 디지털 인프라 육성을 내세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 후보들의 공통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디지털 인프라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좀 신성장, 성장 산업에 대해서 다 좀 긍정적인 견해를 밝히고 있어서 이제 이 산업들이 러시아 관련 리스크가 완화되고 시장에 좀 더 반영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상승 탄력을 받지 않을까. 아울러 두 후보 모두 유니콘 기업 육성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시총 상위에 벤처 출신 기업의 수가 늘어나고 공모 시장도 양호한 성과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반면 에너지 부문에서는 두 후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발전으로 입장이 다른 만큼 대선 결과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주와 원전 관련주의 희비가 갈릴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주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일정들 추가로 좀 살펴볼까요? 네, 앞서 전에 들으신 대로 오는 9일에는 한국은 대선으로 증시가 휴장을 하고요. 10일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어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 이날 ECB 통화정책회의도 있는데요. 최근 ECB도 긴축의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준금리는 0%대로 동결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만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을 주목해 봐야 하고요. 또 11일에는 코스피 200과 BBIG 지수 리밸런싱이 있습니다. LG 엔솔이 편입될 예정이어서 수급과 주가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심층 분석, 사면 초과에 빠진 삼성전자 소식으로 출발하겠습니다. 국민주 삼성전자, 오늘 하마터면 7만 원 선이 깨질 뻔했습니다. 스마트폰 부문에서 터져 나오는 악재들이 원인으로 지목되는데 자세히 알아봅니다. 산업부 방서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방 기자, 이 주말 사이에 겹악재가 터졌습니다. 먼저 애플이 9일에 신제품을 내놓는다. 이게 삼성에 그렇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일입니까? 예, 일단 애플이 공개할 신제품이 바로 아이폰 SE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아이폰 SE 시리즈는 이 삼성전자 이 펜 에디션이나 이 A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이 플래그십 아이폰 일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번에 나올 신제품은 SE 시리즈 중 처음으로 이제 페이스 아이디를 추가하고 또 5G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아이폰 13의 성능을 갖췄으면서도 가격은 역대 SE 라인업 중 가장 저렴할 전망입니다. 얼마 정도입니까? 지금 거의 원래는 한 50만 원대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최대 정말 많이 이제 할인을 해서 한 30만 원대까지도 예상을 30만 하고 원대요? 예. 따라서 이제 이게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 우선 그림을 하나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A12였습니다. 이제 5천만 대가 넘게 팔렸고요. 예. 다음으로 잘 팔린 제품이 이제 애플의 아이폰 12, 그다음에 아이폰 13, 아이폰 11 요 순으로 이어지고 이제 5위에 가서 이제 샤오미의 제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위부터는 그런데 다시 또 이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또 아이폰 13 프로 맥스, 또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3 프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다가 마지막 10위에 가서야 이제 갤럭시 A 제품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예. 이제 문제는 이제 순위에 오른 이 삼성 제품과 애플 제품의 평균 판매 가격 차이가 지금 7배 이상이나 난다는 건데요. 즉 애플이 값비싼 프리미엄 제품으로 이제 매출을 쓸어가고 삼성전자는 좀 이제 중저가 폰으로 시장 점유율을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폰이 거의 싹쓸이하는 시장에서 갤럭시 A12가 그나마 선전했는데 그마저도 지금 좀 위험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갤럭시 폴더블도 최근에 좀 대세가 아니었습니까? 이 얘기는 여기 순위에는 없네요. 일단 이제 폴더블 폰은 아쉽게도 아직 시장이 크지 않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작년 글로벌 폴더블 폰 출하량은 890만 대였습니다. 같은 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지금 13억 대, 거의 14억 대에 가까웠던 것을 감안하면 거의 0.6% 남짓에 불과하고요.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스마트폰 생산량의 약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폴더블 폰 흥행이 곧 삼성전자 폴더블 폰의 흥행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예. 결국 삼성전자의 이 갤럭시 S 시리즈나 이제 폴더블 폰 같은 플래그십 제품들이 출하량 상위권에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상황에서 이제 애플의 SE 시리즈가 갤럭시 A 시리즈 판매량마저 끌어내린다면 삼성 입장에서는 위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몰랐던 사이에 이렇게까지 시장을 내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이제 중저가 폰 시장 공략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좀 발표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중국 시장을 탈환하겠다 이런 목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나름대로 또 준비하는 게 있겠죠? 일단 당연히 삼성은 또 이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1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예. 일단 삼성도 이제 이르면 이달 중순 이제 갤럭시 A 시리즈 신제품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분기 중에는 이제 저가 라인업인 갤럭시 M 시리즈를 추가로 선보이면서 이제 중저가 시장 전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복병이 생겼습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보급형 폰을 사는 이유가 이제 플래그십 폰의 기능을 저렴한 가격에 누리고 싶어서인데요. 플래그십 폰 흥행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가 야심차게 출시한 플래그십 폰 갤럭시 S22 시리즈에 대한 품질 논란이 불거지면서 삼성폰 흥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양현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게임의 비용 시 발생하는 발열을 막기 위해 스마트폰 성능 일부를 고의로 저하시키는 GOS 기능을 탑재하면서 삼성전자가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해당 기능은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시리즈부터 적용되어 왔는데 일부 갤럭시 사용자들은 스마트폰 성능 저하를 막기 위해 GOS 실행을 막는 우회 방법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신작인 갤럭시 S22 시리즈부터 우회 수단까지 강제로 차단하며 허위 광고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용자들은 성능이 좋다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에 삼성전자는 지난 4일 GOS 적용 여부를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겠다며 조치에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수습되지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갤럭시 허위 광고와 관련된 대책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온 데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는 개설 5일 만에 3,800여 명가량이 모였습니다. 3조의 항목 중에서 기만적인 표시 광고 좀 해당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기만적인 표시 광고일 때는 중요한 내용을 누락한 것도 기만적인 걸로 본다. 뭐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좀 그런 거에 해당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는 거죠. 이에 앞서 지난 2017년 애플은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배터리 사용 기간에 따라 CPU 성능을 낮추도록 조작한 바 있는데 당시 막대한 배상금과 벌금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논란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전자기기 평가 사이트 긱벤치는 이번 GOS 논란과 관련해 신작 S22를 포함한 스마트폰 4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워낙 또 소액주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실망감도 그만큼 크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왜 이런 품질 논란이 나오는 겁니까? 일단 이번 사태는 굉장히 좀 지나친 원가 절감 노력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발열이 심해지면 좀 이제 쿨링 시스템을 추가해서 해결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제한하는 식으로 막아버린 겁니다. 쉽게 말해 이제 방이 뜨거우면은 창문을 열어서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돈 아낀다고 창문을 만들지 않은 셈입니다. 네. 플래그십 폰도 이런데 중저가 폰은 또 얼마나 대충 만들까 소비자들이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운데 창문은 안 만들고 대신에 몸을 더 적게 써라 이렇게 말하는 셈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해킹 사건도 있었다고요? 일단 현지 시간으로 지난 5일 이제 남미 해킹 집단인 랩서스가 이제 삼성전자를 해킹해서 뭐 대량의 기밀 정보를 탈취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좀 업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예. 이 랩서스는 지난달 이제 엔비디아로부터 대용량 데이터를 탈취하고 또 회사가 이를 공식 인정하면서 유명세를 탄 조직이기도 한데요. 일단 이제 소비자 개인 정보가 털린 건 아니고요. 소위 이제 프로그램 설계도라고 불리는 요 소스 코드가 해킹을 당한 겁니다. 당연히 최근 출시된 갤럭시 S22부터 이전 모델까지 다 포함이 됐고요. 이제 소비자 개인 정보가 털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생체 인증이나 이런 게 뚫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설계도라는 게 경쟁사 손에 들어가는 게 문제겠죠. 사실 지금도 좀 중국산 카피 제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해킹으로 소스 코드 같은 것들이 공개되면서 경쟁사 입장에서는 삼성폰의 기술을 이제 쉽게 모방하거나 또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상당히 좀 치명적이겠습니다. 이런 악재들 주가에 얼마나 부담이 될 걸로 보입니까? 일단 증권가에서는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비록 갤럭시 S22가 사전 판매에서만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것이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좀 판매량이 계속 받쳐줘야 되는데 예. 이미 대체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소비자 신뢰를 잃은 제품이 계속 잘 팔릴 수는 없다는 그런 이유에서인데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사전 예약이 좋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갖거나 또 비중 확대를 하는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맞지는 않다고 보고 있고요. 스마트폰은 뭐 분기 변동성의 요인이 되고 분기 이익이 뭐 좋았다 나빴다의 좀 배경이 됩니다. 플래그십이 많이 팔릴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아쉽죠. 네, 이 반도체 분야는 뭐 실적도 전망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스마트폰 부문이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잡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일단 지금 해킹 문제 관련해서는 좀 공개된 소스 코드는 이제 회수하거나 못 보게 한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예. 다시 개발하거나 아니면 빨리 업데이트를 해서 기존 코드랑 이제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 시급하고요. 당연히 여기에 이제 품질 개선 노력도 따라야 할 텐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글로벌 1위기는 한데 성장률로 보면은 굉장히 답보 상태입니다. 애플이 지금 17% 전년 대비 상승한 반면 이제 삼성전자는 6% 성장하는 데 그쳤고요. 따라서 이제 사업부 이름을 바꾸고 좀 이제 조직만 개편할 게 아니라 제품으로 고객에게 보답해야만 좀 이제 고꾸라지는 이 판매량을 만회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오늘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우선 유튜브 제목은 이제 위기의 삼성 가성비를 벗어나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예. 해시태그는 이제 오늘 7만 전자가 깨질 뻔했으니까 8만 전자 그리고 이제 호구 취급 그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성비를 벗어나라 산업부 방서우 기자였습니다.
토스 앱을 운영하는 핀테크 회사 비바 리퍼블리카가 추진 중인 코인 거래소 인수가 불발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금융당국, 코인업계 등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비바 리퍼블리카는 코인 거래소 프로비트 인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인수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비트는 은행 실명 계좌 확보에 실패하며 현재 코인마켓만 운영하는 거래소입니다. 비바 리퍼블리카는 코인 거래소 인수 후 토스뱅크를 통해 실명 계좌 발급 등 가상자산 사업 진출을 꾀할 수 있다는 판단에 이번 거래를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인수합병 계약서 최종 사인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현재로선 미지수입니다. 비공식적으로 이승건 대표가 금융위 고위 관계자에게 코인 거래소 인수 가능성을 전했는데 금융위가 토스의 자금 세탁 방지 능력 등의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토스뱅크의 코인 거래소 실명 계좌 발급 제휴도 현재로선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토스뱅크 측은 코인 거래소 몇 곳과 미팅을 가졌지만 금융위 눈치를 보느라 이를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네, 대선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차기 정부의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문 기자, 앞서서 이제 토스 사례, 그러니까 금융위가 반대를 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 사실상의 관치금융 사례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는요, 기존 금융회사보다 업력이 짧은 토스가 가상자산 사업에 진출했다가 자금 세탁 사태 등이 발생을 했을 때 감당이 어려울 것을 우려해서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문제는요, 이 금융위가 이를 반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 사업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법위의 금융위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해체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더 이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는 건데 사실 이런 얘기는 하루 이틀 나오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대선을 앞두고 더 강하게 나오는 걸까요? 일단 대선 이후에 조직 개편이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또 볼 수 있겠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우리 간치금융이라고 흔히 불리는 사례가 좀 많이 발견된다. 이런 점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KDB 생명 매각 절차가 난항을 겪는 것 또한 대표적인 관치금융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말 KDB 생명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JC 파트너스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금융위가 이 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는 건데요. 지난해 6월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서류를 접수했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서류 접수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융위가 아직도 최종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경영 지표가 하락하는 등 매각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KDB 생명과 직원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원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주주 공백이 길어지면서 현재 KDB 생명의 그런 경영 정상화도 좀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원하는 것은 하루빨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승인을 마무리해가지고 현재 저희 매각 표류 상황을 종결시켜 주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금융위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은 물론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이 두 기능 간 견제와 균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대선을 앞두고 수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셈입니다. 예, 지금 뭐 개편, 그러니까 사실상 금융위 해체에 대한 요구가 나오면서 따라 붙는 이유들이 말씀해주신 정책과 감독이 불균형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이게? 일단 금융산업 육성 정책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감독 기능이 소홀해질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감독 체계의 한계점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라임 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를 들 수 있을 텐데요. 관련 내용은 조현석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두 기능의 성격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편리성 때문에 감독 기준을 완화하는 그런 것을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쓸 수가 있어요. 건전성을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산업정책적 목표 때문에 가속 페달을 밟는 거예요. 때문에 금융위가 경기 활성화 정책 기조를 보다 중시하면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도외시될 수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대규모 금융사고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2조 원이 증발한 라임 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은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섰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 방지 장치엔 소홀했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한 건도 없던 펀드 환매 연기와 중단은 2018년 이후 급증했습니다. 규제 완화 이후에 설정된 부실한 펀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환매 중단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감독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금감원의 감독 집행 권한은 금융위로부터 위탁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 보니 금감원이 사실상 금융위 산하기구로 위상이 낮아졌고 감독 기능이 정책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대선을 앞두고 금융감독 개편론이 학계와 정치권, 대선 캠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 방향에 대한 주장이 제각각인데다 자칫 규제만 늘어나는 건 아닌지 업계의 우려까지 겹치면서 풀기 어려운 고차 방정식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조현석입니다. 네, 참 다시 봐도 화가 나는 사례인데 더 답답한 건 사실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이전부터 나와 있었던 거고 제도도 굉장히 많이 개편이 되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 조직과 민간 기구의 헤게모니 다툼이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실제로 정권 입맛에 따라서 여러 차례 개편이 있어 왔습니다. 이 내용을 김보미 기자가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날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재정경제원이 이렇게 금융 전반을 총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압축 경제 성장을 위해선 일원화된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였죠. 하지만 이 체계는 이 시점을 계기로 변화를 맞습니다.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외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땀과 눈물과 고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외환위기의 근원은 막대한 권력을 가진 재정경제원이라는 여론이 당시에 압도적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재정경제원은 재정경제부 그리고 금융감독위원회 이렇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금융산업 정책 수립과 감독으로 기능을 세분화시킨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견제와 균형, 관치금융, 청산이라는 이 본래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도권 다툼, 밥그릇 싸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조직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서 다시 개편됩니다. 정부부터 유능한 조직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작은 정부, 큰 시정으로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일 잘하는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재정경제부가 갖고 있는 산업정책 수립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의 이 정책 수립 기능을 한데 묶은 겁니다. 지금의 금융위원회 체제가 바로 이때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2022년 현재 이 체제를 놓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금융산업의 발전과 이 제동의 기능이 한 곳에 모여 있어 이상적인 견제와 그리고 균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신 것처럼 그동안 우리 금융감독 체계는 정권이 바뀌고 또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터질 때마다 조직을 합쳤다 쪼개기를 반복해왔습니다. 정치권이나 관료들의 편의와 시각에 따라 땜질식으로 개편이 이뤄지다 보니 그에 따른 부작용이 매번 발생했던 겁니다. 물론 100% 정답지라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가장 중요한 중심축은 쏙 빼놓은 채 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이 점은 분명 생각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그간의 행보들 김보미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문 기자, 그런데 뭐 이번에는 좀 다를까 싶은 상황은 여야가 지금 양측 얘기 들어보면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 개편에 대해서는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개편이 된다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될까요? 일단 여당이랑 야당 모두 이제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차이가 있는데요. 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금융위 해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가지고 있는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에, 감독정책은 새로 만들어질 금융감독위원회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고 현재 금융위를 금융부로 승격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결국 여야 대선 후보들 중에 누가 당선되더라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 그리고 금융위 해체에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 기자, 오늘 내용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제목과 해시태그 어떻게 뽑아볼까요? 먼저 제목은요. 잊을만 하면 나오는 금융위 해체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해시태그는요? 금융위 갑질, 더는 못 참아, 아이돌 말고 금융위 해체. 알겠습니다. 자, 금융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에 맞게 이번에는 좀 제대로 개편이 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피해들은 좀 없어져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경제부 문성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네, 세 번째 심층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중단에 이어서 오는 20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를 했습니다. 사실상 방역 의무가 풀리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내용은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 신 기자, 사실상 이런 방침들이 이제는 개인 방역으로 좀 전환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이젠 개인 스스로 이 방역에 좀 더 신경을 쓰면서 네. 책임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 변경된 방역 사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전국에서 일단 방역 패스 시행이 중단이 되고요.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오는 20일까지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까지로 조정이 되면서 오후 11시까지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행사나 집회 등에 대한 조치는 종전 6명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예, 뭐 이런 조치가 발표되면서 코로나 관련주들 좀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뭐 이전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모멘텀 자체가 둔화된다고 하면 앞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 발생 이후에 관련주들이 아무래도 이 코로나 특수를 타고 상당히 많이 오른 것이 사실입니다. 이 가장 처음 코로나가 발생을 했을 때 진단키트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백신이 나오면서 백신 관련주들이 이후 또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는 치료제 관련주들이 들썩였습니다. 예를 들면요, 시즌의 경우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도에는요 15,000원대였던 주가가요 지난 2020년 8월 정도에 30만 원까지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이 증권가에서 흔히 꿈의 수익률로 불리는 이제 텐베거 종목이라고도 불렸었죠. 하지만 현재 주가를 살펴보면요 무상증자 100%를 반영하더라도 고점 대비 3분의 1 수준인 5만 원대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코로나 관련주들이 코로나19 수혜 관련 기대감이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새로운 이슈가 아닌데다가 정부의 이제 방역 지침이 엔데믹으로 전환을 앞두고 있어서 주가 모멘텀이 이제는 실적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엔데믹 움직임에 따라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주목받았던 기업은 올해 어떤 실적을 낼지 김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잠정 중단하자 국내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자 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로 인해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면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백신 개발 목표였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포함해 유바이오로직스, 아이진, 제넥신 등에 대한 기대감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입니다. 치료제 개발 기업도 상황이 어렵긴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는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치료 효과가 떨어진다는 정부의 판단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흡입형 치료제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임상 3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부광약품 대용제약 등이 치료제 개발 포기를 선언했고 일본에서 후보 물질을 들여온 일동제약만이 유일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유행 정점으로 국내 진단키트 수요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수출액도 지난 2월까지 크게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서구권 국가들에서 이미 확진자 수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출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코로나 수혜로 유동성을 확보한 시젠 SD 바이오센서 등 업체들은 M&A나 기술력 투자로 진단 사업을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코로나 수혜주들이 당분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해외 다른 약들이 지금 표준 치료처럼 쓰이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좀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낮아진 상황은 맞는 거죠. 사실 이제 작년 대비해서 백신도 마찬가지로 투자 매력이 많이 떨어진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신약 개발 업체들이 엔데믹에 맞춘 새로운 코로나19 신약 후보 물질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집중도 집중이지만은 좀 더 버전업된, 왜냐하면 앞으로도 이제 변이라든가 새로운 신종에 대한 그런 바이러스가 또 출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지 방어적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그래서 코로나19 팬데믹 2년. 두 번째 위드 코로나에 접어들면서 제약은 물론 바이오와 진단키트 업체들은 또 한 번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은입니다. 네, 지금 관련주들 상황 좀 전반적으로 짚어봤는데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는 아직 확진자 규모가 최대치를 찍진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금 정부가 최대 35만 명까지 얘기를 한 상황인데 정부는 방역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월 말 되면은 이제 일일 최대 확진자 수가 35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달 주말 기준으로 살펴보면은요, 이 확진자 수가 매주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 더블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2배씩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의미죠. 네. 이 현재 상승세는 둔화가 되고 있지만은요, 일일 확진자 수를 봤었을 땐 여전히 20만 명이 되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는 방역 대책을 더욱 완화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이었죠.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중환자 병상과 중동 증병상의 가동률 등 의료 체계가 아직까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다면서 주요 방역 조치들을 완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확진자가 정점을 찍지 않았지만요, 오미크론의 특성과 방역 의료 역량을 감안을 해서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인데 여야 후보들 모두 거리두기 완화와 내수 경제 살리기 카드를 꺼내고 있어서 앞으로의 방역 모델은 어떤 모습을 갖출지 또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수십만 명씩 나오면서 기존 방역 체계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K방역의 핵심 축이었던 이 세 가지는 각각 자기검사, 자기신고, 재택치료로 전환이 됐습니다. 재택치료자만 100만 명이 넘는 현 시점에서 이런 자율적인 방역 체계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입원 환자를 위한 병상 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민생 경제의 악영향을 고려하겠다는 판단입니다. 다음번 거리두기에는 저희가 종합적으로 본격적인 완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역시 대체로 비슷한 코로나 방역 대책을 내놨습니다. 입원 환자와 60세 이상 고위험군 의료 체계는 강화하는 대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리두기 조치는 대폭 완화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우리가 거리두기를 7주 동안 한 다음에 오미크론의 이제 그 확산세가 를 맞이했는데 처음 한 2주, 4주 동안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고 확진자 수가 줄었을 때 그 단계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해요. 효과가 없는 거리두기를 너무 오랫동안 해온 게 우리보다 앞서 오미크론 대유행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은 모든 방역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30만 명을 넘었던 미국은 최근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했습니다. 단계별 완화책을 쓰고 있는 독일처럼 우리도 이르면 대선 직후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다시 단계별 일상 회복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건은 재택치료자 관리입니다. 확진자의 대부분이 재택치료 관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숫자는 이달 말 수백만 명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고위험군이 아니면 제대로 의사를 보기도 힘들고 약을 처방받기는 더 힘들어진 현실입니다. 재택치료는 이렇습니다.
일단 입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원을 하고 아니면 다 기본으로 재택치료는 맞는데 재택치료라도 내가 궁금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를 만날 수 있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소위 집중관리군들은 서로 그게 비대면일지라도 의사하고 통화를 해서 내가 어떻다는 얘기를 하고, 지금 그 확진자 투표하듯이 저녁에 한 6시쯤 가서 병원 가서 엑스레이 한번 찍고 의사 만나면 되는 거예요. 자율적인 방역 정책이 불가피하지만 제대로 검사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정재용입니다. 네, 신 기자, 그러면 뭐 결국 우리나라도 생활도 그렇고 기업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이 정말 위드 코로나를 준비해야겠네요, 이제는. 네, 맞습니다. 앞에 리포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래도 기존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다 보면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것이 사실이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업들도 기존에 있던 것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미래 먹거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사실인데요. 네. 아무래도 기존의 것을 완전히 새로운 걸로 하기보다는 이용을 하면서 하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이 기업들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코로나가 엔데믹으로 가는 방향은 맞지만은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기 때문에 이에 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기반의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또 다른 신약을 개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mRNA 플랫폼을 가지고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하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모더나의 경우 mRNA 기술을 활용을 해서 다른 질병에도 확대 적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K방역의 주역으로 꼽혔던 이제 진단 키트 주들 같은 경우 지난 한 해 돈을 많이 벌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현금을 충분히 확보를 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M&A에 나선다든지 새로운 신규 사업을 영위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신 기자, 마지막으로 오늘 유튜브 제목과 해시태그 뽑아주시죠. 네, 일단 유튜브 제목은 모멘텀 소멸한 코로나 관련주로 하겠고요. 네. 해시태그는 자율방역, 코로나 관련주 어떻게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신동호 기자였습니다. 치솟는 국제유가에 항공업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체 영업비용에서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크기 때문인데 가뜩이나 여객 수요가 줄어든 상황이라 충격이 더 클 전망입니다. 박승환 기자입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가격이 장중 한때 배럴당 130.3달러까지 오르며 2008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류비 부담이 큰 항공업계로서는 가뜩이나 줄어든 여객 수요에 비용 증가라는 겨박제를 만난 셈입니다. 지난 1월 제트유 수입물가 지수는 전월 대비 10.7%포인트, 1년 전보다 88.8%포인트나 올라 유류비 부담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습니다. 통상 항공사 영업비용의 20에서 30%를 연료비가 차지하는 만큼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대한항공은 지난해 3분기 4,822억 원, 4분기 5,891억 원의 연료비를 썼고 유가가 오르면서 전체 영업비용에서 연료비의 비중도 지난해 1분기 20%에서 4분기 28%로 확대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항공사들이 코로나19 이후 화물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왔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화물이 아무래도 인건비가 안 들 거잖아요. 더 무거운 걸 나르기 때문에 유가의 비중이 더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보면 조금 원가 부담이 가중된다고 할 수 있지만 화물이 시황이 좋으면 그것들이 전가가 가능한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나아가 세계 2위의 산유국인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본격화될 경우 국제유가가 최고 15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박송환입니다. 네, 고 웨스트 시간입니다. 월요일 글로벌 콘텐츠부 조연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조 기자, 지금 유가 130달러까지 돌파를 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골드만삭스가 5월에 125달러에 이를 수 예. 있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이 예상이 무색하게 오늘 단 하루에만
브렌트유가 무려 18% 급등하며 장중한 때 139달러 13센트의 거래가 됐고 네.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도 130달러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2008년 7월 이후 14년 만의 최고가이고 18% 상승률은 1998년 선물 거래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예, 지금 시장에서는 오일 쇼크 진입이 임박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유가 사상 최고치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2008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데요. WTI와 브렌트유 모두 배럴당 147달러입니다. 지금 130달러대를 오가고 있으니까 예. 얼마나 역대 사상 최고치에 근접했는지 알 수가 있죠. 그렇네요. 하지만 각국 현지 통화 기준으로 휘발유 값은 이미 전 세계 3분의 1의 국가들이 사상 최고가를 넘겼습니다. 이 표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이 표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유가 대비 현재 가격입니다. 네. 현재 물가 상승으로 가장 고전하고 있는 터키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 브라질과 유럽, 캐나다 이미 지난주에 10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97.8%, 그러니까 역대 최고치에 근접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월가는 얼마나 더 오를 것이라 전망하고 있을까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은 좀 빗나갔고 월가에서 가장 강한 전망을 내놨던 불리시한 전망을 내놨던 것이 JP모간인데 180달러를 제시했었지만 당시엔 과도한 거 아니냐라는 말들이 나왔지만 가파른 오름세를 경고했다는 점에서 월가에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0달러까지 제시하고 있고요. HIS 마켓의 다니엘 예긴 부회장은 1970년대 이 원유 파동에 준하는 세계적 에너지 위기가 올 수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내놓았습니다. 네, 지금 200달러까지 전망까지 나오는 만큼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저 기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정유주 하면 유가에 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통상적인 좀 개념인데 다 오른 건 아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오른 주가가 있고 네. 오르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제 세븐시스터즈, 제가 일전에 이 글로벌 석유 시장을 주름 잡았던 예. 기업들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 이 7개 기업 중에 엑슨모빌과 쉐브론, BP, 쉘 이렇게 4개사로 인수합병이 되어 있죠. 예. 여기에 영국 토탈사 그리고 미국의 코노코 필립스 여기에 또 옥시덴탈 페트롤리엄까지 더해서 현재는 이 7대 석유 메이저 기업이라고 불립니다. 이들의 희비가 엇갈렸는데 그 이야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뭐 말씀해주신 기업들 중에서 오늘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온 게 옥시덴탈 정유입니다. 맞습니다. 이 이슈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그럴까요? 이분 이야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예.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오마의 현인 투자의 기재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네. 워런 버핏이 지난주에 밝혔던 이 주주 서한에서 현금은 갖고 있지만 내가 살 종목이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데 3월 2일과 3일 단 이틀 만에 대거 매입한 주식이 바로 옥시덴탈 페트롤리엄입니다. 2일과 3일 단 이틀 만에 무려 6,100만 주를 샀는데 이 기업이 기존 보유 물량까지 하면 9,120만 주에 달합니다.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보통주 전체의 약 9.8%, 그러니까 10% 가까이 버핏이 소유하게 됐죠. 이 기업의 주가는 버핏의 대규모 매입 소식이 들린 4일 하루에만 무려 17.6% 급등하면서 56달러 1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간을 일주일로 잡으면 38달러대였던 주가가 20달러 가까이 올라서 45%에 육박하는 주간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뭐 버핏이 이렇게 소비 찜을 했다면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 어떤 기업인지 좀 짧게 설명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티커명은 OXY인데요. 1920년대에 설립된 대형 석유 기업입니다. 예. 버핏의 픽이 된 것이 바로 2019년인데요. 쉐브론을 꺾고서 셰일 회사인 아나다코를 인수했을 때입니다. 이러면서 M&A 성공했을 때만 해도 주가가 꽃길만 남았구나 했는데 바로 다음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승자의 저주로 작용해서 부도 위기까지 임박했습니다. 하지만 고유가 시대가 다시 오면서 셰일가스는 채산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요.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오른 건 옥시덴탈 페트롤리엄뿐만이 아닙니다. 쉐브론도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고 엑슨모빌과 코노코 필립스 그리고 대본에너지, 마라톤 오일까지 모두 10%가 넘는 주간 상승률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뭐 보시는 대로 옥시덴탈 정유뿐만 아니라 정유도 전반적으로 좀 강세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그럼 하락한 기업은 어디입니까? 바로 유럽 오일 메이저 기업들인데요. 쉘과 BP입니다. 이 중에서 쉘을 먼저 좀 이야기를 해야 할 텐데요. 예.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인 것이 들통나서 좀 곤욕을 치르고 있죠. 쉘은 지난 4일 원유 중개업체인 트라피구라를 통해서 러시아산 우랄 원유 72만 배럴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게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28달러 50센트나 저렴
저렴하게 구입을 하면서 원유 구매 비용만 2,066만 달러를 절감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예. 사실 이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무려 일주일간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캐나다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한 건 국가로서는 유일하지만 많은 기업들이 꺼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며칠 전 러시아 가즈프롬과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던 쉘이 오히려 구매에 나선 겁니다. 이에 세계적으로 비난이 쇄도했고요. 끝내 쉘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성명을 한번 볼까요?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지침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 공급에서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고려하면 하루아침에 러시아산 원유를 대체할 수는 없다. 이런 어떤 변명을 좀 내놓았죠. 쉘의 주가는 이 거래일 동안에 10% 넘게 빠졌고요. 그런데 단순히 이 악재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또 다른 메이저 정유기업 BP 역시 최근 주가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바로 유럽 정유사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 비중이 크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네, 여기 지금 캐나다로 나와져 있네요. 이곳에 바로 러시아가 나와야 되는데, 자, 러시아가 세계 두 번째 큰 에너지 생산국입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BP와 쉘, 이 세 회사의 손실 규모가 300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37조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이 점이 결국 악재로 작용한 셈입니다. 네, 이렇게 도의적인 이유로 모두가 좀 수혜를 보지 못했다라는 소식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 웨스트 조연 기자였습니다.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롯데가 이 차량 공유 1위 플랫폼 쏘카의 지분 일부를 인수해 3대 주주에 오른다라는 소식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롯데는 이 쏘카의 기존 재무적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 약 15%를 약 1,800억 원에 인수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롯데가 지분을 인수하면 1대 주주인 이재용 전 쏘카 대표와 2대 주주인 SK에 이어 3대 주주에 오르게 된다고 합니다. 쏘카는 예상 몸값만 2, 3조에 달하는 모빌리티 분야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으로 올 상반기 기업 공개에 나설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분 인수를 통해 롯데는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거듭난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인수 주체인 롯데렌탈은 국내 2위 카쉐어링 업체 그린카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쏘카와 함께 기존 렌터카와 카쉐어링 사업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협업을 늘려갈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한편 이번 인수와 함께 최근 롯데의 광폭 M&A 행보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1년간 롯데는 한샘에 투자를 하고 한국 미니스톱을 인수하는 등 굵직한 M&A 행보를 계속해가는 모습입니다. 예, 잠시 후 밤 9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3차 평화협상이 열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크라이나 측이 나토 가입을 포기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는데 합의점에 이를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